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이게 뭐 직무회의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직무회의감 요거는 이제 현직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자인데 공직자인데 직무회의감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심층면접 준비생분들이라면 특채 있잖아요. 이전 직장에서 옮겨오신 분들, 특채분들, 그 다음에 신입 공채도 사실은 이런 질문은, 상황 설정 질문 나와요. 직무회의감이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평적 요소 중에도 하나인데, 제 채널은 사실은 그 면접 준비생분들도 꽤 많이 보지만, 사실은 면접 강사분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분들이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경찰 쪽이 좀 많긴 한데, 경찰 현직자분인데 이제 평소에 제 채널 보시다가 이제 자녀분이 이제 경찰 또는 공무원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자녀분한테 추천하거나 저한테 직접 연락 오시는 경우가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이 이제 슬기로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40대 50대 라이프 디자인 코칭 할 때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면접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무회의감은 직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가정의 어떤 회의감 또는 내 삶의 어떤 회의감이 들 때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속한 어떤 소공동체 모임에서 내가 어떤 그 조직체 내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괴롭죠. 많이 괴로워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처음에는 분노가 야기되다가 그 분노에서 체념으로 가죠. 그 다음에 무기력증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되게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조직,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정상 기능을 작동 못하는 조직들은 보통 보면 구성원들이 직무회의감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빠져 들어가 있는 조직은 사실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조직체예요. 제가 조직 활성화 분야의 코칭을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직 승진 준비를 하시거나 고위직 분들 코칭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당 조직에 본인이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조직체가 구성원들이 직무회의감에 많이 직무회의감으로 인해서 이제 만성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만연해 있으면 이제 그 조직은 아주 긴급하게 무언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분노, 좌절, 그 다음에 체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기력증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조직원들이 분노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조직원들이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리더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에 되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의 직무회의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사례를 봅시다. 보통은 조직 내 부조리함이 이제 반복되거나 만연할 경우에 직무회의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더 열심히 잘했는데 상사한테 일은 잘 못하는데 이빨 있죠, 이빨. 상사한테 아부 떠는 이빨 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승진이 빠를 때, 난 승진이 누락되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빨만 까대는 저 인간이 승진이 빠를 때 나는 직무회의감이 느껴져. 당연한 거죠, 그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합격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어느 청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부산하고 아주 멀어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산과 완전 극단에 있는 곳인데, 거기 형사로 근무하던 우리 합격생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부산에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커피를 한잔 했어요. 커피숍에 만나서. 평소에도 이 친구는 스승의 날만 되면 계속 연락하고 막 안부하고 되게 멋진 친구예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 개인 사업을 잘 하다가 이제 어떤 회의감이 들어서 진짜 뭔가 명예와 소신을 가지고 경찰에 투신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제 코칭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이제 헌법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되게 이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내가 경찰로서 무언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던 친구였어요. 이제 형사로 근무할 때였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이제 커피를 한잔 하자길래 멀리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쁜 마음에 했죠. 근데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어느 날 형사과장이 부르더래요. 회식 자리를. 그래서 뭐 회식이니까 기쁜 마음에 다 같이 모였겠죠. 과 부서들이, 형사들이 다 모였는데, 그 무슨 모기업체예요. 모기업체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기업체는 아니고 중소기업보다 좀 더 큰 기업체 정도 되는 그런 데인데 거기 사장이 앉아 있더래요. 그 기업체 대표가, 오너가 상석에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는 형사과장이 그 기업체 대표한테 큰절을 하면서 우리 회장님 앞으로 잘 모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너무 수치스럽고 짜증이 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업무 관련된 뭐 어떤 이제 뭐 편파 수사 압력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이제 회식 자리로 불러가지고는 이제 형사과장이 그 기업체 대표한테 큰절을 하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회장님 잘 모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뻔하죠. 낙하산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인사시킨 거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직무 연관성으로 뭔가 압력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짜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합격생은, 형사는. 형사과장이면 그 형사 안에서 그 형사들을 총괄 책임하는 최고 지휘권자인데 어떻게 보면 뭐 직무 연관성도 없고 뭐 그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자기가 이제 그럼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기업체 대표를 앞에 상석에 앉혀놓고 형사들을 보고 뭐 잘 모셔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수치스러웠나 봐요. 저한테 자기는 엄청 충격이었나 봐, 그게.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옮겼어요. 결국은 옮겼는데, 저한테 되게 회의감이 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종류의 우리 합격생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경우를 겪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합격생분들이 다 대부분 다 공직이 있으니까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쫙 들으면 뭐라 해줄 말이 없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면전에서. 면전에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친구들한테, 왜냐면 그 친구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제 커피 한잔 하자고 할 때는 답을 원해서 저한테 커피 한잔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한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뭔가 답을 안 해주죠. 그래서 얘기 듣고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 그래도 힘내고 뭐 다 그렇진 않을 거 아니냐. 힘내고 그래 좀 추스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덕담 해주고 말죠. 많은데 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보통 부조리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사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조직 내에서 부조리는 왜 발생하는가, 이제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조직 내에서 부조리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관행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저히 불합리할 때, 현재 시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조리는 불법과는 달라요. 맞죠? 불법이라면 당연히 법대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근데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고 조리에 어긋나요. 다시 얘기하면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관행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데 상사한테 아부 잘하는 인간이 다면평가에서 득점해서 가더라. 아니면 뭐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 공적을 세운 건 난데 연차에 따라서 공적을 몰아줘서 순서대로 기수별로 그냥 승진을 하더라. 그럼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이런 회의감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조리란 건 현재 시점에서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들이 반복될 때 부조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부조리의 개념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 기출에 보면 부조리한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사실은 부조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그 무슨 면접 일부 강사분들 중에 보니까 이걸 불법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현재의 불합리성을 가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조직 내 관행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면 관행으로 돼요. 아예 납득할 수 없는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관행으로 굳혀지지는 않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합리성이란 건 그게 타당이냐 부당이냐를 떠나서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질 때 관행으로 가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타당이냐 부당이냐 유무와 관계없이 이 말도 중요해요. 예. 자, 아까 같은 이제 무조건 다 이런 원인은 아니에요. 직무회의감이 드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인데 이제 대체로 분석해 보면 요게 커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분노 과정을 거칠 때 너무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개선시키고 싶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러한 이 부조리가 처음에 관행으로 굳혀질 때는 무언가 합리성이 있었는데, 현재 변화된 환경은 급변하니까, 현재 변화된 환경 속에서는 현재의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불합리성을 가진 이 부분을 해당 구성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걸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돼서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전제가 뭐냐면 한 번에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부조리한 관행들을 한 번에 개선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항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익숙해 있던 세대들은 보통 직급이 높은 경우가 많겠죠.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미 어떤 합리적인 관행으로 굳혀져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불합리하다는 걸,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불합리하다는 걸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자각은 하는데 관성적으로 그 행위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성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개선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현저한 불합리성을 계속 자각시키고 그것을 바꿀 수 있게끔 계속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러한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새롭게 온 리더가, 그 해당 조직 부서장이 이 부조리함을 깨닫고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구성원들의 어떤 자각에 의해서 개선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직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가 참 이게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일단 내가 괴로운 거니까
이거는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현상을 개선하든지 문제의 그 원인 현상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내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제일 좋은 건 1번이죠. 예를 들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요. 막 펜으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 쪽지를 붙여서 펜 소리 좀 안 나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상황을 개선시키면 제일 좋죠. 현상을. 근데 이 현상 개선은 저항에 부딪혀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펜을 따닥따닥 쓰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가서 포스트잇을 붙이면 그 사람도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반발을 할 거예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저항력이 있다고. 그 사람 습관적으로 아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나한테 그거 하지 마 이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포스트잇을 붙인 사람한테 싸움을 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친밀도가 올라가면 더 좋아요. 독서실에서 친밀도 올라가서 뭐 밥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너 너무 대단하다. 그 공부 진짜 열심히 하더라. 근데 내가 저기 부탁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다. 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독서실에 오니까 막 소음도 한꺼번에 다 들리는 것 같고 너무 괴롭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조금 친해진 그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괴로운데? 이러니까 막 이렇게 펜을 따각따각 하는 소리도 너무 거슬리고 집중이 안 된다. 솔직히 뭐 펜 소리 나는 거는 날 수가 있는데 내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괴롭네.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펜 소리 내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자각을 할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펜 소리 내는 거에 펜 소리 따각따각 하는 게 자각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야 그거 하지마 짜증나 뭔 매너니 이렇게 포스트잇을 바로 붙여버리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그럼 너 집에서 혼자 공부해라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데 아까와 같이 그렇게 우회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펜 소리가 시끄러운 게 어떤 사람한테 불편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다가 나 때문에 그랬네. 내가 소리를 크게 냈구나. 밑에 뭐 하나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개선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상을 개선하는 노력이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항감을 최소화시키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주 달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어떤 현상이든지 그게 부조리로 관행화되어 있다면 저항감 또는 관성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이게 어려운데 제가 전에 보면 제 채널에 보면은 이제 꿀잠자기 있어요. 거기 보면 자가체면 기법을 통해서 이제 훈련하는 기법들을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마다 비판력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가 있는데 비판력이 작동하는데 비판력을 우회하는 루프, 길을 형성할 때 그 사람의 무의식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펜을 쓰면서 이렇게 소리 시끄럽게 내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밥 먹을 때 되게 쩝쩝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무의식 쪽에 형성된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거를 바로 공격해 들어가면 비판력에 의해서 저항감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어떤 다양한 어떤 권위에 의한 또는 친밀감에 의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 비판력에 우회되는 루프를 형성할 경우에는 비판력에 저항 없이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이거 이론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생략하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상을 개선할 때 하고자 한다면 그 현상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구성원들은 저항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저항력을 최소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자각시켜서 스스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루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는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관점을 변화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굳이 저렇게 펜 따각따각 하는 사람한테 뭐 복잡하게 저 사람이 그걸 자각시켜서 루프 형성하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 나는 빨리 내 공부하고 빨리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다. 저 사람은 굳이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한테 뭐 우의적으로 얘기하는 노력조차도 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점을 변화시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실에 있으면 폐쇄된 환경이다 보니까 소리가 소리가 갇히잖아요. 도서관에 비하면. 그러니까 독서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독서실 구조가 그래요. 맞죠? 그게 계속 이렇게 칸막이를 형성하고 한편 보면 소리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증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건, 소음은 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닌 이상은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내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자꾸 늘어지는 게 나를 긴장시키고 자극시키는 그 무언가가 없어서 내가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오는 거니까, 이 소음을 나를 긴장시키는 그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내가 왜냐하면 이런 소음마저도 없이 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할 경우에는 늘어지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저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하자.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죠. 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직무회의감을 느낀 분들한테 사실은 추천드리는 건 2번이 커요. 2번이. 아까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리고 형사과장이 그 기업체 이제 대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죠. 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나는 일개 말단 형사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형사를 그만두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관점을 변화시켜서 인식해야 돼요. 야, 오히려 잘 된 거 아닐까? 내가 나중에 저 기업과 관련된 뭐 범죄 수사나 또는 저 기업과 관련된 또는 그래 뭐 저 형사과장님이 그만두고 나가서 저 기업체와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 게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내가 공정성만을 잃지 말자. 왜? 내가 공정성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내가 혐오했던 그 형사과장과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대신에 나는 그 부조리함에 익숙해지지는 말자. 대신에 현상은 그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저 현상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관점을 변화시켜서 내가 소신 있고 명예로운 경찰로서 활동하는데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소음이 오히려 내가 더 몰입해 줄 수 있는 자극제로 관점을 변화시켜보자. 아니면 또는 그 형사과장을 반면교사 삼자. 그래서 항상 내가 뭐 돈이나 유혹에 휘둘리실 때 그 큰절하는 그 형사과장을 떠올리면서 나는 저렇게 추해지지 말자라고 반면교사로 삼아보자. 내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직무회의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이제 공안직계통 뭐 공직자분들 중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코칭하다 보면 분노 좌절에서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무기력증에서 더 안 좋아진 케이스가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염세주의. 우리 조직은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게 뭐예요? 결국 계속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내가 그러한 관점을 변화시킬 노력조차도 하지 않아 놓고는, 또는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지하풀에 자기가 다시 분노라는 감정에 올라가서 뭔가 안 됐어요. 안 돼서 무기력증에서 더 좋아진 게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는 자기 재살 깎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예를 들면 경찰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경찰이 뭔가 잘못을 해서 사건이 안 좋아진 케이스가 나타나요. 그거를 자기가 겪었던 부조리랑 인위적으로 제가 볼 때 연결이 안 되는데도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남 탓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 나가서 사실은 내가 처음에 의혹이 가득 차 있을 때 범죄 현장에서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도가 되는 법 제도 뒷받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오고 뭔가 안 좋았던 경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근데 내가 관점을 변화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분노, 좌절, 체념, 무기력 갖다가 이제 염소주의로 빠져가지고는 무슨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경찰이 무슨 잘못이냐? 그게 그놈들 잘못이지 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네. 분명히 경찰관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사건에 보면. 맞죠? 그럼 그건 감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해서 개선해야 되는 요소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는 자기의 경험을 확장시켜서 그거하고 계속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뭐예요?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도 결국은 그 부조리의 일환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부조리함에. 외부에서 시선으로 볼 때는 결국은 부조리한 경찰, 이 사람도 다른 유형의 부조리한 경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차라리 분노하고 좌절할 때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데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면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세요. 아니면 아까 그분은 다른 청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냥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그냥 아예 벗어나 버린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이게 좀 오늘 좀 되게 추상적이고 난해한 내용들이거든요. 난해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 형사과정 얘기를 들었지만 경찰 조직체 내가 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부 극히 일부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현상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커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직무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직무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항상 좁은 자신의 시야로 그 직무 전체를 평가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심층 면접도 그렇고 뭐 필기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직무 선입견이 이미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신입 공채로 들어가거나 특채를 할지라도 이제 경찰이나 공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그 직무 선입견이 확고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게 되면 조직체 내 활성화에 경직성이 일어나요. 이건 또 너무 또 어려운 내용으로 진행돼서 그렇게만 직무 선입견을 되게 경계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됐죠. 그래서 직무회의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해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1번 현상 개선은 되게 어렵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항상 그 저항력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신중하게. 알겠죠? 내가 정의라는 이름 하에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 관행 부조리도 결국 처음 시작될 때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저항력이 부딪혀서 반발이 일어나면 더 안 좋은 형태로 상황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항력을 최소화시키는 루프를 형성해서 그 현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코칭을 받으시면 좋아요. 코칭을 제일 받으시면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점의 변화는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부류가 딱 나눠요. 계속 정부 탓하고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탓하면서 계속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변화된 상황을 계속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남 탓하고 있을 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치킨식 사장 같으면 이참에 아예 배달 위주로 음식점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시스템. 미국의 뉴욕의 그 음식점 거리가 그 똑똑한 음식점 사장들은 그렇게 바꿔버리고 있대요. 그냥 아예. 거기는 그냥 오프라인 매장이 주잖아요. 근데 배달 위주로.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 그래 뭐 예를 들면 배달도 안 되는 업종 같으면 그러면 지금 기회에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날 때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뭔가 폭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인고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지금은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계속 코로나 탓하고 정부 탓하고 막 짜증만 내고 주변에 화만 내고 이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관점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발전 계기로 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무선입견 직무회의감으로부터 직무회의감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직종이든 다 있어요. 진짜 제가 코칭해보면 공직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분야든 다 부조리함이 있고 직무회의감에 빠져들어요.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홍역 같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